이부망천 정태욱 의원인데 도대체 왜 이 얘긴 하셨을까요, 그분?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죠. 정태욱 대변인은 해당 방송에서 인천은 제대로 안 된 직업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서울 사람들을 실업자가 되거나 이혼하면 부천으로 간다. 부천 있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로 간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시장이 책임이 아니라 원래 그런 동네라는 등 제1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인천과 부천 국회의원 일동은 자유한국당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과 부천 시민이 납득할 정도의 석고대죄를 할 것을 시민과 함께 요구하며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언급한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천 인천 시민 여러분에게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실수를 만회하는 입장에서 인천시와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모든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역량을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구택 부대변인 발언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직접 뭐 언급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쪽 사시는 분도 참 기분 안 좋겠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보면 뭐 노인 얘기라든지 아니면 지역,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문제가 있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라 이분이 행정고시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고위공무원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대구 정무부시장인가 행정부시장으로 끝에서 그리고 인천에도 좀 계셨다고 그러네요. 네, 인천에서도 공무원 생활을 했던 분이라서 사실은 저는 정치 활동보다 이제 공무원이 한 20, 30년 하신 분인데 공무원들의 그 인식 수준이라는 게 저 정도인가라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단순히 뭐 정치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뭐 지금 선거의 뭐 유불리 문제도 있지만 공직자로서 아니면 정치인으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이거든요. 저는 뭐 우리 당에서도 뭐 사퇴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본인 입으로 뭐 저는 이게 당 얘기만 하고 있지 본인이 뭐에 대해서 해명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해명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사퇴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징계를 받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이후에 별 얘기가 없어요. 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자, 자유한국당에 계신 이경환 위원장님께서는 좀 뭔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막상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참 미칠 노릇이겠어요. 지금 선거 막판인데. 아까 제가 가해자 피해자 얘기했으니까 또 법적인 얘기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의 과실을 구분합니다. 법적으로는. 이거는 고의냐 과실이냐 부분이 문제되는데요. 과연 이 정태욱 의원이 고의로 인천, 부천 주민들을 폄하하려고 그런 말을 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한참 선거판에 선거표를 얻어야 될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고의적으로 폄하하게 할 이야기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누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을 고의하겠습니까? 그건 앞뒤 관계를 다 보면 방송을 보면 그건 고의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인천이 실업률이 낮고 뭐 실업률이 높고 가계부채도 높고 뭐 자살률이 높고 이런 것들이 꼴찌다라고는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다. 그렇다고 보면 그건 고의가 아닌 게 명백한데요. 이걸 해도 왜 또 굳이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한 것은 잘못인데요. 근데 이것을 마치 고의적으로 인천, 부천 시민을 폄하하는 발언을 고의적으로 한 것처럼 몰아가는 여당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몰아갔으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마치 지금 현재 뭐 김부선 건 때문에 김부선 건은 오히려 고의죠. 사실을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언니가는 고의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분을 지금 물타기하기 위해서 그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했고요. 사과했기 때문에 대변인도 그만둔다고 했는데 뭐 의원직까지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인천 후보께서 얘기하셨는데 그건 후보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 거고 만약 이런 부분을 같이 동참해가지고 여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해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타기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전혀 그거랑 관계없는 얘기고요. 저는 고의적으로 한 발언은 저도 뭐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분이 30년 정도 이제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인데 무의식 중에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인천에서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 경험에 보니까 인천 부천이라는 지역이 뭐 서울에 이렇게 건너서 오는 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수인 건 맞지만 평소에 그렇죠. 인식이 평소에 생각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의도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본인이 어쨌든 해명을 하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물타기로 오래 키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정복 후보가 알겠습니다. 먼저 사퇴를 주장했고. 뭐 앞주제와 또 연결되려는데 뭐 그건 뭐 일단 별개로 보겠습니다. 자, 현 전 의원님.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선거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정적인 표심 차원에서의 영향으로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사전 투표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의 표심의 변동이 없었어요. 이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정황이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천 시민이나 부천 시민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말 같지 않은 소리거든요. 그 한 정치인이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고의냐 과실이냐를 떠나서 너무 무책임하고 망언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아니면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에이 투표를 해야겠다고 사전 투표 하신 분이 혹시 있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정황에서는 인천 사전 투표율이 평균에서 밑돌았거든요. 그래서 큰 거에서는 그 부분이 작용한 시간대의 흐름도 없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에 빠져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정태욱 대변인 때 그 전에 지금 여당 시장 할 때에 인천이 나아진 게 없는데 유정복 후보가 오고 나서 시장이 되고 나서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든 건데 그때 거론했던 3가지 지표가 다 사실과 틀려요. 또 자살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부채가 현실하고 다 틀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데가 지금 인천이거든요. 지난 2016년에 인구가 300만을 넘었었고 또 계속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뭐 인천 분들이 활력이 높은 곳인데 거기를 그런 얘기를 했으니. 제가 발언 하나만 좀 정정하겠습니다. 어떤 아까 본인 해명이나 사과를 안 했다 그랬는데요. 부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본인이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사과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본인이 정정하겠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거죠. 그 부분 그래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도 사과도 하고 자유한국당 당 차원에서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하나 남았는데요. 보니까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정치 핫 이슈 넘어갑니다. 사전 투표율 20%가 넘었죠?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지방선거 이 두 사람의 운명 누굴까요? 영상 좀 보겠습니다. 사전투표로 지방 정권 교체를 이루고 평화와 경제로 미래를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겪고받았다. 나는 춤을 못 추거든요. 춤을 못 추는데 사전투표 30% 넘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어디서 톡 쓰실 거예요? 하여튼. 오늘 우리 대구 경북의 후보님들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많은 시도민들께서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는 의미에서 사전투표하게 됐습니다. 여기 목포에서 사전투표를 하니까 또 감회가 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그 지역을 잘 섬길 똑똑하고 유능한 후보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당을 찍으시면 청년들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방선거에 도통 관심이 모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투표율이 사전투표 20%면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전 2014년 지방선거보다 한 2배 가까이 되고요. 물론 지난해 대선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거든요. 아마 정치인들이 다 사전투표를 독려해서 그런지 어떤 영향인지 한번 지금 따져보겠는데
과연 사전투표율 20% 넘었는데 의미는 네. 뭘까요? 그리고 유불리는 어떨까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이 우리나라 3대 선거가 대선, 그리고 국회의원 뽑는 총선, 예.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는 역대 대선과 총선에 비하면 투표율이 낮아요. 예.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예. 이 기초의원부터 뭐 수많은 사람 7명 찍어야 되는데 예. 재보선 지역은 8명 찍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모르면서 찍는 것도 좀 이 국민들 스스로는 찜찜하죠. 예. 그런 것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건데 이번에는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 투표율까지 하면 어차피 찍을 분들이 편의성 때문에 사전투표 이틀 있으니까 일찍 찍으시고 제가 관측을 하건대는 50% 한 중반대 정도 가면 성공적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대선 투표율은 이 사전투표 예, 포함해서 바로 지난해 예. 77%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제 50% 중반대면 지방선거로는 예. 나쁘지가 않은데 예. 사실 저는 이 정당과 이번 후보들 다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이번 투표를 보이콧해도 할 말은 없어요. 예. 정책도 안 보이고 예, 예. 공약도 안 보이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여배우 스캔들로 물고 뜯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같은 당 내에서 이쪽 개파 저쪽 예, 개파 예. 후보를 꽂느니 마느니 하다가 싸우다가 예. 결정되니까 또 웃으면서 유세운동하고 말이죠. 국민들이 보기엔 가관인 장면들이 너무 많이 연출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품을 내놓고 서로 상대의 상품은 비난을 하면서 그럼 자신 있는 상품을 내놓은 정치 공장이 어디가 있느냐 예. 이렇게 이제 따져본다면 유권자가 뿔나고 화나야 될 선거인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 사전투표는 그리고 50% 이상 이제 투표를 할 때 그래도 가능한 한 우리는 선거에 개입한다.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가 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자면 직원을 채용하는 건데 제대로 된 이력서를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할 사람은 뽑아야죠. 그래서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투표장으로 가는 게 유권자의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것을 정당들이, 후보들이, 정치인들이 좀 깨닫는다면 정말 아까 뭐 석고대제 문제요? 의원직 던져야죠. 그런 거 왜 못합니까? 의원직 아깝죠, 본인에게는.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아까 인천 비 아니라고 이제 변명들 하셨지만 예. 잘 보시면 앵커가 제지를 합니다. 그 지역 사시는 분들에게 이게 명예가 좀 실추될 수 그렇죠. 있다. 예. 자기 발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뭐하러 변명합니까? 알겠습니다. 거기 현 의원님 잘못한 거라고 망언이라고 규정해 주셨는데 예. 그럼 정치적인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인을 좀 우리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화난 유권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후보 정치인은 누구일까? 이걸 좀 우리가 저도 평론을 합니다만 가슴에 좀 손을 얹고 반성하는 시간을 한 사흘쯤 가졌으면 싶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다가 지금 욱 하셨어요. 지금 확 뭐가 이렇게 올라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경병 전 의원님. 지금 그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최종적인 투표율 13일 날 투표까지 하면은 60%를 넘었을 거로 봐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가 77%인데 그때 사전투표가 26%인데 지난번 지방선거가 사전투표 11%대인데 그렇죠. 56%였단 말이에요. 조금 넘었는데 그렇다면 60%는 훨씬 넘어선다고 봐야죠. 넘어간다. 그럼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럼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평화 무드와 상관없이 이번 정치권에 대해서 표심을 행사한다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관심이 없고 투표를 낮을 거라고 했던 얘기는 다 틀린 얘기가 돼버리네요.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표심이 그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경환 위원장님.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좀 익숙해졌습니다. 처음 제도에는 좀 어색해서 그렇죠. 몇 자주 차례, 못 갔지만 몇 몇 차례 하게 차례 되면서 경험을 이제 그게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무슨 의미냐면 실질적으로 투표 기일이 늘어난 효과가 있다. 늘어난 만큼 많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20%까지 늘어난 이유는 당연히 지금 5당 체제에서 좀 각 당 동료가 또 큰 겁니다. 그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지금 선거는 오히려 보통 과거의 선거에 비해서는 지방선거인데다가 정책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의 예상은 낮아져야 정상인데 지금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아마 각 당이 총력전으로 하는 영향이 또 있을 거라고 보고 되는 것이고요. 또 어제 그 투표율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전남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구가 좀 낮고 수도권 쪽이 좀 낮고 대구가 가장 낮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우리라는 바였는데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들이 좀 투표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정 속에서 우리 적극적 지지층들이
좀 투표장에 안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제 현실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게 되고 상대적 사전 투표에 낮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것도 나타나게 됐다고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조금 상황이 좀 그다지 낙관적이 않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투표율로 보셨을 때는? 예, 저는 그 현 정권을 심판하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투표권을 행사해서 그래야만 이 정권의 어떤 견제 세력들이 정상적으로 육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미리 지레 좀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사전투표 결과를 보고 적극적으로 이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여당의 견제책을 뚫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투표장에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구택 부대표. 네, 저도 사전투표는 기본적으로 제도가 이제 정착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어제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또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제도예요. 편한 제도가 됐고 대부분 특히 또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객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하루 시간을 내서 고향 가서 투표하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투표보다 더 편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본투표 편하게 돼 있어서 어쨌든 젊은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할 걸로 보고 있고 저도 어쨌든 본투표가 60% 이상 되면 어쨌든 20, 30대들이 투표에 많이 참가해서 어쨌든 저희 당에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하고 싶은 게요. 이 사전투표에 20%, 30% 해버리면 그 이후에 사실은 선거운동 하는 의미가 좀 없어집니다. 저도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투표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미 결정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이라든지 이런 생각하는 거를 앞으로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명함을 주고 뭐 선거운동 이렇게 악수를 하다 보니까요. 투표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거운동이 약간 후반에 가서 좀 이렇게 동력을 잃는 그런 모양들이 있어서 저는 요거 제도적으로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지 않은데 이 주제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선거 이후에 굉장히 궁금해지는 두 명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인데 과연 이 두 사람이 선거 뒤에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 대변인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 투표하러 가려다가 안 가는 분들, 이번에 뭐 50%가 되든 60%가 되든 나머지 찍지 않은 분들의 심정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정부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경제 문제도 문제가 있다. 정부도 심판해야 되지 않나 하다가 이게 지금 야당을 찍어주면 그럼 정부 심판을 내가 하면 야당은 심판을 안 받잖아. 안 가는 분들은요. 야당 심판론의 심정이 더 강하실 수 있습니다. 찍어봐야 큰 의미가 없다. 야당을 살려주면 이 전국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요. 보수층이 야당을 심판하는. 그럼 지지하는데 왜 심판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 구조, 이 인물, 이 리더십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대항할 수 없다. 이 보수로 지금 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완전히 정계 개편을 원하는 국민들의 민심이 오히려 지방선거 밑에서 뜨겁다. 저는 이 안철수 후보는 이 발디딜 수 있는 정당 구조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지금 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일부 야당들이 합칠 가능성이 높이 전망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병경 전 의원께서. 야당이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정계 개편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든 아무튼 간다. 그쪽으로. 홍준표 대표든 안철수 후보든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누가 더 상처를 입느냐의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침묵을 지키는 이 초재선들하고 존재감이 없는 중진들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얼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후에 야권 개편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총선 전에는 저는 총선에 임박해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경환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긴 했는데. 정계 개편의 한 축은 미래당과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평당과 여당의 정계 개편 하나의 축입니다. 그분들 얘기는 안 하시기 때문에 그분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두 당도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정계 개편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선거 결과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좀 속도를 내서 달려와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